만약 지난 수십 년간 월스트리트를 지배해 온 투자의 공식이 단 한 사람에 의해 완전히 폐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월가의 모든 시선이 바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한 남자, 케빈 워시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떠오른 인물. 시장이 단순히 그의 이름값 때문에 술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던진 체제 전환이라는 단 네 글자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시장의 근본적인 판을 바꾸겠다는 선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월가의 스마트머니가 그의 발언 한마디에 밤새 포지션을 재조정할 정도로 이 개념이 품고 있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가 구상하는 거대한 체제 전환의 설계도는 크게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물가를 측정하는 자 자체를 바꿉니다. 둘째, 시장의 금리 방향을 미리 알려주던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예고 시스템을 폐지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즉 AI 기술 발전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섣부른 긴축을 자제하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한때 9,800조 원에 육박했던 연준의 거대한 대차대조표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갑니다. 물가를 재는 자를 바꾸고 금리 예고자를 없애고 AI가 물가를 잡아준다는 논리로 긴축을 자제하며 9,800조 원짜리 창고를 천천히 비운다. 이 네 가지 조치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나스닥이 구조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시장의 룰을 송두리째 뒤바꿀 이 파격적인 구상. 대체 각각의 조치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왜 월가는 이를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닌 체제 전환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이며 주목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들여다볼 변화는 연준이 물가를 측정하는 자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즉 근원 PCE라는 지표를 금과 옥조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시기, 중고차 가격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하자 다른 모든 품목의 물가가 안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가 지표가 크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연준은 이 단 하나의 품목 때문에 전체 경제에 긴축의 칼날을 휘둘러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던 겁니다. 워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는 특정 품목의 일시적인 급등이나 급락 같은 극단적인 값들을 아예 통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의 중간값을 취하는 극단값, 제외 중앙값 방식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합니다. 이는 마치 튀는 학생 한두 명 때문에 학급 전체를 벌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연준이 단기적인 충격이나 통계적 착시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의 기저에 흐르는 진짜 물가 압력, 즉 기저 인플레이션율을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죠. 이렇게 물가를 보는 눈을 바꾼 연준은 동시에 시장과 대화하는 입을 닫아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포워드 가이던스의 폐지입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란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에 미리 상세하게 알려주던 일종의 예고 제도였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2018년 파월 의장이 이 제도에 덫에 걸려 호도에게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파월은 미리 정해진 경로에 따라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했다가 예상치 못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금리를 올렸고 결국 주식시장이 20%나 폭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번 뱉은 말을 주워 담지 못해 스스로 정책의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함정에 빠진 것이죠. 워시는 이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물가 측정 방식을 바꿔 단기 데이터의 노이즈에 반응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지함으로써 언제든 시장의 예상을 깨고 움직일 수 있는 재량권까지 손에 쥐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변화만으로 금리를 낮추고 시장을 부양할 명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워시가 진짜 믿고 있는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거대한 경제적 변화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워시가 진짜 믿고 있는 게임 체인저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가를 재는 자를 바꾸고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경제의 근본적인 동력 자체를 다르게 해석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카드가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인공지능, 즉 AI가 있습니다. 워시는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이 구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제품의 가격이 싸지는 차원을 넘어 경제 전반의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AI 디스인플레이션 논리입니다. 과거 연준이 억지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했던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이 스스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춰주기 때문에 연준이 굳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준이 이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섣부른 긴축 정책으로 이제 막 피어나는 기술, 혁신의 싹을 자르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시장의 또 다른 공포를 잠재울 네 번째 조치가 더해집니다. 바로 9,800조 원에 달하는 연준의 거대한 대차대조표, 즉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2018년 연준이 이 자산을 너무 급격하게 줄이려다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면서 주식시장이 20% 가까이 폭락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합니다. 거대한 창고에 쌓인 자산을 한꺼번에 내다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합니다. 한쪽에서는 AI라는 강력한 엔진이 물가 상승 압력을 억누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연준이 시장의 돈줄을 급격히 죄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셈입니다. 이로써 성장은 지속되지만 물가는 안정되고 유동성 충격의 위험까지 제거된 그야말로 이상적인 경제 환경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물가를 보는 기준을 바꾸고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인정하며 유동성 충격도 막는다. 이 네 가지 정책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정확히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왜 이 모든 화살표의 끝이 나스닥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이 네 가지 정책들은 각각의 퍼즐 조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치밀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먼저 물가를 재는 자를 바꾸고 AI가 물가를 스스로 낮춘다는 새로운 논리를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장 강력한 명분, 즉 잡히지 않는 물가라는 명분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값들을 제외한 안정적인 물가 지표는 이미 낮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AI 기술 혁신이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물가 상승을 구조적으로 억제한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 연준은 더 이상 높은 금리를 유지할 이유를 찾기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여기에 점진적인 대차대조표 축소와 포워드 가이던스 폐지가 더해지면 시장의 안정성은 극대화됩니다. 9,80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급격히 회수하여 2018년과 같은 충격을 주는 대신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줄여나가면서 충격을 방지하고 동시에 금리 예고를 없애 연준이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 압력은 커지고 유동성 충격의 위험은 사라지는 그야말로 기술주에게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주들은 현재의 이익보다 미래의 성장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받는데 이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가져와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이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미래의 100억 원이 현재에도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며 이는 곧 성장주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과거처럼 연준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자산 가격을 부양하던 양적 완화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AI라는 기술 혁신이 스스로 물가를 잡고 성장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연준은 그저 길을 터주기만 하면 되는 건강한 상승장의 토대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 대표적인 매파, 즉 긴축을 선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벽한 강세장을 설계하는 인물로 변신한 걸까요? 그의 생각이 바뀐 진짜 이유, 그가 구분하는 나쁜 돈 풀기와 좋은 성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의 생각이 180도 바뀐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과거의 그림자를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벤 버냉키 의장이 주도했던 양적 완화, 즉 QE 시대입니다.
당시 연준은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로 돈을 찍어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워시의 관점에서 이는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치료가 아니라 그저 강력한 진통제를 투여해 고통을 잊게 만드는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쏟아부은 막대한 유동성은 실물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보다는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가격 거품만 키웠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결국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같은 사태로 터져 나왔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저금리가 만든 안일함과 자산 버블이 결국 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워시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며 억지로 돈을 풀어 만든 성장은 결국 더 큰 위기를 잉태할 뿐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가 설계하는 강세장은 과거와 무엇이 다를까요? 워시는 지금 우리가 맞이한 시대를 과거의 양적 완화 시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구분합니다. 과거가 억지로 돈을 푸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AI라는 기술 혁신이 스스로 물가를 잡고 성장을 이끄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양을 조절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기술이 기업의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이는 자연스럽게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안정, 즉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과거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만 물가를 잡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AI라는 강력한 우군이 인플레이션과 싸워주는 형국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연준은 굳이 높은 금리로 경제에 부담을 줄 필요 없이 기술 발전이 이끄는 자연스러운 성장을 뒷받침하며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릴 명분을 얻게 됩니다. 결국 워시의 입장 변화는 단순한 변심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시대적 통찰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중앙은행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는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기술 혁신이 만들어내는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로 연준의 임무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이 거대한 체제 전환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 역사적 기회를 잡기 위해 무엇을 주시해야 할까요? 워시 체제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와 이 모든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 4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체제 전환에 서막이 실제로 열리는지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등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통과해야 할 관문은 바로 정치의 영역입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공식 지명된 이후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의 인준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는지 여부와 그 시점이 첫 번째 핵심 체크포인트가 됩니다. 현재 상원은행위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술적으로는 통과가 유력해 보이지만 단 한 명의 공화당 이탈표만 나와도 인준 절차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이 바로 시장이 안도하는 첫 번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워시가 연준의 수장이 된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FOMC 회의에서 그의 입을 통해 새로운 물가 측정의 기준, 가령 기저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용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용어 하나가 바뀌는 것을 넘어 연준이 앞으로 물가를 판단하는 자 자체를 바꾸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자 시장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게임의 룰을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현실 세계에서 AI 디스인플레이션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즉 카펙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막대한 투자가 계속된다는 것은 AI 기술 발전이 생산성을 높여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워시의 주장에 강력한 현실적 근거를 더해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긍정적인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네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 또한 존재합니다. 첫째는 인준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연준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는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둘째, 워시가 공언한 대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지할 경우 시장이 연준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극심하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AI 기술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실제 데이터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AI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워시의 정책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고강도 관세 정책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연준의 물가 안정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관세 인플레이션의 역습입니다. 이 모든 체크 포인트와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확실한 매수 신호는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 사건의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케빈 워시가 미국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는 뉴스가 공식적으로 보도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인사가 결정되는 것을 넘어 지난 수개월간 월가를 뜨겁게 다궜던 체제 전환이라는 거대한 담론이 마침내 현실 정치의 문턱을 넘었음을 의미하는 일종의 정치적 승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결정적 신호는 워시 의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FOMC 기자회견에서 그의 입을 통해 기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언급되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이 단어의 등장은 연준이 더 이상 과거의 잣대, 즉 변동성이 큰 일부 품목을 제외한 근원 PC, 이 물가지수만으로 세상을 보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는 통화 정책의 운영 체제가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음을 시장에 공표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지니며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금리 결정 룰이 실질적으로 바뀌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건, 즉 정치적 인준과 정책적 선언이 모두 확인되는 시점이야말로 연준이 AI 기술 혁신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등에 업고 나스닥의 구조적인 상승을 공식적으로 용인하는 체제 전환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억지로 돈을 풀어 자산 가격을 부양했던 양적 완화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릅니다. 그때는 연준이 주가 상승의 엔진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AI라는 기술 혁신 자체가 엔진이 되고 연준은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신중하게 교통 정리를 해주는 역할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워시의 인준 통과 뉴스와 그의 첫 FOMC에서 울려 퍼질 기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선언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